수많은 국가가 생성소멸을 반복하던 혼란의 시대, 고대 중국. 먹고 먹히는 대전쟁들을 거쳐 엄청난 변화를 이룩하기까지 방대한 중국 역사를 한편으로 요약해보았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지금의 중국 땅에 하나라가 건국되는데, 사실 하나라는 전설상의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국 대륙의 최초의 국가로 인정받는 상나라 시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국가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라 불릴 만큼 고대 중국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발전까지 거대한 문명을 이룩합니다. 상나라는 255년 동안 12명의 왕들이 청동기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이 상나라 때 거북이 배딱지에 문자를 새긴 갑골문이 만들어지는데, 상나라도 한때 전설상의 국가로 전해지다가 갑골문자 기록의 발견으로 가장 오래된 왕조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죠. 기원전 1100년경 상나라의 마지막 주왕이 왕위에 오르지만, 주왕은 음탕하고 잔인한 악녀 달기에게 매혹되면서 상나라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주왕은 첩이었던 달기에게 푹 빠지면서 점점 더 미쳐가는데, 달기 또한 음란하고 매우 악랄했습니다. 한 번은 자객이 주왕을 습격하자 달기가 강왕후가 한 짓이라며 이간질하였는데, 강왕후가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주왕은 달기와 함께 강왕후의 누나를 파내는 등 자백을 받기 위한 온갖 잔인한 고문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끝내 강왕후는 사망하게 되고, 이런 주왕이 통치하는 상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곁에는 간신배들만 우글거렸죠. 상나라 정부가 파탄난 상태인 와중에 이 틈을 노려 무왕이 모갸대전에서 상나라를 격파함에 따라 약 600년을 이어온 상나라는 멸망하고 주나라가 중원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왕은 자결로 사망합니다. 주나라가 들어선 후 중국의 영토는 더욱 넓혀졌고 세력 또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광대한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는지였는데, 주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건제도라는 정치 체제를 도입합니다. 드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왕은 땅을 71개국으로 분할하여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이들이 자신이 배정받은 영역을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말하죠. 이 또한 왕실과 제후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단결을 더욱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건제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세대가 흘러 이제는 제후와 왕실 간의 혈연 관계도 약화되면서 제후들은 권력을 얻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중앙의 통제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각지에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자 중국은 전국이 분열돼버리는 대혼란기, 춘추 전국시대가 개막하게 되죠. 대부분의 제후들은 이제 각지의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주나라의 왕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고, 주나라 안에는 170여 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세력을 성장해 나갔습니다.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춘추시대에 가장 힘을 떨쳤던 5명의 통치자가 중원의 정치를 좌우하였는데, 이들을 춘추 오패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각 지역을 관리하던 통치자들은 주나라 왕실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춘추시대가 지나 후반기인 전국시대가 되면서 하극상이 난무하고 오로지 힘과 힘으로 겨루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열게 되면서 그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자신이 왕이라고 자칭하고 주나라 왕실과 동등한 독립국으로 행세하기에 이르게 되죠. 춘추시대에 춘추 오패가 있었다면, 전국시대에는 중국의 패권을 놓고 다툰 7개의 강대국, 전국 칠흥이 있었습니다. 실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전국시대. 그리고 기원전 221년 천하 패권을 놓고 7개의 국가가 각축하던 시기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이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룩합니다. 진시황제는 다양한 문화와 종족이 뒤섞여 있는 중국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문자부터 화폐, 그리고 물건의 길이나 무게를 재는 기준 등을 하나로 통일하였죠. 무엇보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상 이외의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정치에 비방하는 유학자 약 460명을 모두 생매장에 죽이고, 법과 이외의 모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각종 서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죠. 이것이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해 흉노족이나 몽골족 같은 북방의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 만리장성을 쌓아 올렸으며, 사후에 묻힐 무덤을 생각하고 엄청난 크기의 진시황릉과 병마용갱 건설을 명령합니다. 병마용갱은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1974년 어느 농부가 우물을 파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실제 성인 남자의 키와 비슷한 이 동상들은 표정이 모두 다르고 제각기 활과 창과 같은 실제 무기들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모두 도굴되었다고 하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는 강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진시황의 이러한 급격한 통일 정책과 과중한 노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게 했기 때문에 진시황이 사망하자 나라는 부정부패가 가득하며 곳곳에서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일된 진나라가 또다시 분열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분열과 반란 속에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초나라의 항우였습니다.
진나라는 초기 압도적인 힘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거록대전에서 초나라 항우에게 주도권을 빼앗김에 따라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멸망해버립니다.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항우와 유방이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이 둘은 5년에 걸친 사투를 벌이는데 이들이 각각 초나라와 한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초한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다룬 소설이 바로 초한지주.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초한전쟁에서 유방이 승리함에 따라 진을 뒤이어 유방의 한나라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한나라는 오늘날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대부분을 기여한 나라이며 중국의 한족 또한 한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이때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활동하던 흉노족의 힘이 강력해져 한나라에 쳐들어옵니다. 흉노는 북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었고 한나라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밀렸기 때문에 공주와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흉노의 압박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 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30년간 흉노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흉노족은 급속도로 무너져갔습니다. 한무제는 그 외에도 장건이라는 외교관과 함께 서역과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건설하였습니다. 서쪽의 길을 뚫어 서역 국가와 공식적인 외교, 무역, 문화를 교류하는 동시에 월지국과 동맹을 맺으며 흉노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무제가 죽고 여러 황제를 거쳐가면서 더없이 견고해 보이던 한나라는 권력투쟁이 빈번한 판국으로 변해가는데 이렇게 한나라가 흔들릴 때 무제의 신하들이 서로 권력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 끝에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왕망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하는데 나라가 세워지자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서두르며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더군다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흉노족의 침입까지 겹치자 신나라는 15년밖에 못 가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옛 왕실의 혈통인 유수가 한나라의 맥맥을 이은 후한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한나라가 지속되면서 중간에 신하 왕망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잠깐 한나라가 무너지고 신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어지죠. 후한의 유수는 신나라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기존의 한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려 했습니다.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세금을 낮추었고 서쪽으로 교류를 위해 더욱 진출하며 나라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유수가 나라를 세웠으니 이제 계속해서 유씨 혈통이 왕조를 세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씨 가문에는 후계자를 이을 아들이 턱없이 부족해졌는데 대부분 40살이 못 가 사망하고 남은 아들들도 너무 어렸습니다. 실제로 후한의 상제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충제는 겨우 2살 때, 질제는 8살에 황제로 즉위됩니다. 이렇게 황제가 너무 어려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황제의 어머니인 태우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권은 자연스레 어머니 쪽인 외척이 잡게 됩니다. 황제는 힘을 잃고 어머니와 외삼촌한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린 황제는 외척에게 힘을 뺏기지 않고자 자신 곁에 항상 붙어있는 환관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에는 어린 황제가 전혀 통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명의 환관이 정권을 잡고 조정을 농락하기까지 합니다. 이 10명의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부릅니다. 결국 외척과 환관 세력의 권력 쟁탈이 지속되면서 한나라의 정치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라가 점점 개판이 되어가면서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각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는데 중앙에서 이들을 직접 진압할 능력이 없다 보니 각지의 호족들이 독립적으로 토벌에 나서야 했습니다. 지방에 있던 호족들의 군사력은 점점 커져갔지만 문제는 농민의 난을 진압한 후에도 이 군벌들은 해산하지 않고 그 힘을 더욱 키워간 것이죠. 군벌들의 힘은 이제 왕조를 뛰어넘어 천하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나라는 분열되고 힘으로 둘러싼 세 개의 나라 위촉오가 대립하는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삼국지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나라를 이끄는 영웅들 조조, 유비, 송권이 서로 실력을 겨루지만 최후의 승리는 그 셋 모두 아니었습니다. 삼국 중 총나라는 위나라에 멸망하지만 위나라에서 사마염이라는 자가 들고 일어남에 따라 위나라는 무너져버리고 사마염은 진나라를 세웁니다. 마침내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60년 동안 지속된 삼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렇게 약 25년 동안 진나라는 잠깐의 평화를 맞이하지만 통일한 지 얼마 못 가 그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나라는 8명의 왕들이 서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전을 벌이는 막장이 되어버리는데 이들은 각자 흉노와 같은 이민족을 데려와 용병으로 쓰면서 자신의 군대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민족의 입지는 매우 커져갔으며 점점 진나라 내부에 이민족의 세력이 침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왕의 난으로 혼란해진 틈을 타 북방에 있던 다선 유목민족이 이곳을 침략하는 바람에 진나라는 아래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밀려나간 진나라를 동진이라 부르고 이민족 침략 이전의 진나라를 서진이라 부릅니다. 중국의 북쪽에서는 이 다섯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13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을 5호 16국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439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5, 16국은 북위가 통일하면서 남북이 대치를 이루는데, 이렇게 북쪽의 이민족이 세운 국가와 남쪽의 한족이 세운 나라가 공존하는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앞에서 멸망했던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이 남북조 시기를 합쳐 위진남북조라 부르기도 하죠. 남조와 북조는 서로를 경시하며 적대시하였고 약 160년 동안 대치하게 됩니다. 북조의 이민족들은 소박함과 굳건한 기상을 배우며 모든 것을 중국에 적응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는 중국화의 길은 불가피한 것이었죠. 훗날 이러한 급격한 중국화에 대한 반발로 북위는 동서로 분열되기도 합니다. 남북조 두 지역에서는 모두 270년 가까이 계속된 혼란을 겪어야 했으며 중국은 오랫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조의 양견이 정권을 탈취하고 수나라를 건국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견의 수나라는 분열됐던 중국을 무력으로 재통일시키며 약 350년에 걸친 대분열 시대를 종식시킵니다. 수나라를 창건한 양견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정치에 단호한 개혁 주지를 취하면서 유능한 군주로서의 자질을 발휘합니다. 그는 먼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자리잡고 동시에 지방행정의 간소화를 단행합니다. 스스로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백성을 위해 세금과 노동을 줄여주는 등 개왕의 치라고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룩하죠. 수문제는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실시된 게 과거제도입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하여 새로운 지식인을 뽑고 귀족 세습을 막기 위함이었죠. 사회가 점점 안정되자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수양제가 집권하자 아버지와는 정반대인 행보를 걸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과 사치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귀족들과 함께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반면 막대한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수탈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고단해져만 갔죠. 대운하를 건설할 때 그 운하를 따라 40개의 궁궐을 쓸데없이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나라의 멸망에 결정타를 준 고구려 원정을 감행합니다. 이 시기 고구려에서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요동과 한강 이북 점령 등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꺾고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모아 동북아시아 패권을 놓고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과 물자를 무리하게 쏟아부었지만 요동성 전투,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등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하면서 그의 야욕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전에 대한 울분과 원통함을 이기지 못한 수양제는 연이어 3, 4차 전쟁을 치르지만 고구려의 강인한 정신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국력 손실로 위태로워진 수나라는 약 40년이라는 짧은 시기밖에 유지되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중국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 수문제와는 반대로 수양제는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수나라를 멸망시킨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당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달을 이룹니다. 도자기 문화가 정점을 찍었고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목판 인쇄의 발달과 같은 수많은 기술적 혁신도 당나라 시대 때 일어나죠. 713년부터 뛰어난 군주 당현종이 등장하면서 약 28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룩하여 당나라는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국의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듯이 당나라 또한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며느리인 양옥환에게 빠지게 되어 정사는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환락의 생활에 빠져버립니다. 양귀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조차 넘겨주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자 이인보라는 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는 자신보다 우수한 관리가 나오면 자신의 정치가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746년에 과거 응시자들을 전원 탈락시키는 사건을 벌이기도 하죠. 나라는 불만으로 가득 찼고 8세기에 들어서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 안사의 난과 뒤이은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는 만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거대한 반란 때문에 당나라 말기에는 도적과 강도들이 대규모로 돌아다니며 약탈을 서슴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당나라는 지배력을 잃고 무너져버리고 중국은 마지막 분열시대 5대 10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5개의 왕조와 10개의 지방 정권으로 나뉘어 흥망을 거듭한 정치적 격변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각 나라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5대 10국의 투쟁은 979년 야망과 욕망을 가진 조광윤이 송나라로 통일하면서 60년간의 계속된 혼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5대 10국 시대를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국을 활개치던 절도사와 군인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문치주의가 실시됩니다. 힘보다는 시험을 통해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무인보다 문인을 많이 뽑다 보니 외부 침략이 있을 때 군인들을 이끌 통솔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인 억압은 국방력 약화라는 거대한 허점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 끊임없는 주변 이민족의 침략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송나라는 흔히 거란족과 여진족이라 불리는 요나라와 금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결국 남송으로 옮기며 한 수 물러나게 됩니다. 이 시기 위에서는 징기스칸과 그의 지옥의 군대가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징기스칸은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으로 자신의 군대를 지휘했고, 몽골 제국은 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영토를 점령하면서 세계 정복을 현실화할 뻔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후손 쿠빌라이 칸이 국가 체계를 더욱 탄탄히 다진 후 남쪽으로 진출하여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중국의 유일한 지배 왕조로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민족이 중국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면서 중국을 통일한 사례이죠. 쿠빌라이 칸은 자신이 지배하는 중국 땅과 몽골 지역을 원이라고 하고, 일본 원정, 대월 원정, 참파 원정 등 수많은 정복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왕의 호칭도 중국식으로 고쳐 세조라고 부르고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원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중국의 통치 기술과 여러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몽골어, 몽골 문자, 다로가치와 같은 몽골족의 특유의 제도와 전통적인 풍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몽골 제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한족에 차별화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군사의 중요한 자리는 몽골인이 차지하고, 반대로 남송의 한족들은 엄격한 민족 차별 정책으로 심한 억압을 받아야 했죠. 이러다 보니 원나라 말기로 갈수록 비참한 삶을 살던 한족들의 반란이 잦아집니다. 붉은 수건을 들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40년 넘게 지속된 원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쫓겨난 원나라 황족들은 따로 복원을 세워 왕조를 지속해 나가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밑바닥 신분 출신 주원장은 황제 자리에 올라 북방민족의 잔재를 말끔히 지우며 중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북방민족 특유의 변발을 금지하며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완전히 청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통일하고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면 나라 건국에 공을 세웠던 공신과 수많은 신료들을 가차없이 숙청해 나갔습니다. 관용 따윈 없는 엄벌주의를 내세우며 도합 10만 명에 가까운 측근들을 죽여버리죠. 반면 이러한 엄벌주의 속에서도 명나라는 거대한 운하와 수로를 건설하면서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하거나 군사력을 증가시키면서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은 발달하고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죠. 명나라 후기에는 인구가 2억 명에 달하게 되었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의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멸망한 것과 같이 명나라가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시달리자 각지의 반란과 함께 사회가 급격히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1628년에 가뭄과 기근, 그리고 지속되는 한파의 혹독한 추위, 1635년에는 메뚜기 떼가 대규모 출현하고 1637년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덮쳐버리면서 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가가 7배 이상 뛰어버리죠. 급기야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자원은 점점 바닥나자 각지에는 도적질로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00여 년 가까이 누적된 명나라의 사회질서 붕괴와 재정 파탄은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고, 1644년 농민 출신 이자성이 수도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목을 매 자살하면서 명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이자성은 이렇게 명나라를 멸망시킨 원인을 제공하지만, 정작 명나라를 이어 신흥조를 수립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경시받던 변방의 만주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중국의 분열 정책으로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하등민족으로 취급받던 만주족은 명나라가 흔들리는 동안 중국 본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누르하치의 지휘 아래 한족의 거대한 집단 명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르하치를 이은 후대왕이 명나라가 망하는 틈을 타 중국을 침입해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만주족, 한족, 몽골족 등 다민족으로 구성돼 국가가 출범함에 따라 한족은 또다시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지배층인 만주족과 피지배층인 한족으로 구성되었으며,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실시하며 사회 안정에 유리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족 문화를 존중해주는 한편 앞머리를 빡빡 밀고 뒤로 길게 늘어뜨린 변발과 호복과 같은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중국 지배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청나라 인구는 무려 4억 명을 돌파하였죠. 19세기에 들어서 청나라에는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하층민들 사이에서 아편이 엄청난 인기를 끌자 아편 중독자는 수백만에 달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아편 중독자로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는 심각성을 판단하고 아편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키는데, 엄청난 물량의 아편을 팔던 영국은 이에 화가 나 전쟁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그렇게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이 벌어지죠. 하지만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완전히 승리하고 뒤이은 일본과의 청일 전쟁에서도 대패함에 따라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나라 내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에서 조국을 다시 살리고 서양을 멸하자는 의아한 운동이 벌어지지만, 유럽 열강은 무력으로 베이징을 함락시키며 다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청나라는 국력이 쇠퇴하고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경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영국이 아편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혁명을 주도할 인물 순원이 등장합니다.
국민의 생활에 고통이 가중되자 중국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중 순원의 동맹회를 중심으로 한 우창 봉기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의 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혁명은 중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자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황제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1912년 300년을 전속했던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 땅에는 중화민국이 들어섭니다.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이 벌어지는데 이 내용은 따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고 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자리 잡은 중국 본토는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죠.